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도저히 인간이 한 짓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 그 선을 넘어버린 잔혹한 살인마들을 대상으로 심리를 파악하고 범죄 유형을 분석해보는 특별 시리즈 세계의 살인마. 여러분 혹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1963년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처음 언급한 단어인데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만약 히틀러 시대의 독일 국민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나치를 그저 애국자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한 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지 모른 채 집단의 분위기에 따라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의 살인마 1편은 에드먼드 캠퍼였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엄마의 학대를 받았고 그로 인해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그 분노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을 살해했죠. 물론 그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를 그냥 일상처럼 여기는,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줄 모르는 경우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사진 속 남성은 엘머 웨인 헨리. 1956년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통계적으로 잔혹한 살인마들의 어린 시절은 상당히 불우했는데 그도 예외는 아니었죠. 아버지는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서 술을 마시면 아내와 자식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러는 사이 헨리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결핍을 키워나가게 되죠. 그러다 헨리가 14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마침내 이혼을 했고 어린 여동생 3명과 헨리는 엄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지옥에서 벗어난 후 헨리는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나갔다고 해요. 하지만 이 집 특성상 엄마가 혼자 생계를 책임지기엔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맏아들이었던 헨리가 종종 학교를 빠지면서 돈이 될 만한 잡다한 일을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성적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15살이 되던 해 고등학교를 중퇴하는데 그 무렵 학교 1년 선배인 데이비드 브룩스와 어울리게 됩니다. 브룩스 역시 헨리와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에게 오랫동안 구타를 당했고 집안 경제 사정도 힘들었죠. 그 당시 브룩스는 사탕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사장님의 아들 딘 아몰드 코를과 친분을 쌓게 됩니다. 코를, 그는 20대 중반의 남성인데 인근 아이들한테 종종 그 공장에 사탕을 나눠주는 친절을 베풀면서 캔디맨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게다가 브룩스가 아버지에게 맞고 오거나 애들한테 조롱을 당할 때면 코를이 그를 위로해줬고 때때로 머물 곳을 제공하기도 했죠. 심지어 용돈을 챙겨준 적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불우하게 자란 아이가 드디어 의지하고 본받을 만한 어른을 만났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코를의 이 모든 행동은 그의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부터 코를은 브룩스를 도와주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했습니다. 브룩스로서는 그에게 받은 어떤 친절을 저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응하게 되고 돈까지 받게 되는데요. 캔디맨이라는 달콤한 별명 뒤에서 코를은 사실 아동 성범죄자였던 겁니다. 사실 이 코를이라는 사람 한 명만 가지고도 세계의 살인마 편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정말 정신세계가 뒤틀려 있었죠. 어릴 적에 내성적인 성격인데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이상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어렵게 자란 건 아니었고요. 심지어 군에 입대를 해서 공식적인 훈련도 받고 제대를 했는데 이때 동기들에 따르면 그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 했다고 합니다. 물론 동성애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코를이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강간과 고문을 동반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문제죠.
어느 날 브룩스가 무언가를 목격하게 되는데 코를이 또 다른 남자아이 둘을 성폭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걸 알게 된 코를은 브룩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너 이거 못 본 척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성행위를 할 만한 남자아이들을 자신의 거처로 데려오면 그때마다 $200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어렵고 돈이 없던 브룩스는 여기에 현혹이 됐고 결국 코를의 끈앞풀이 되고 말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브룩스의 배경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브룩스가 1년 후배였던 헨리에게 접근한 이유가 바로 그를 코를에게 데려가는 타겟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브룩스가 코를과 막 친하게 지낼수록 헨리라는 애가 또 다른 남자아이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브룩스가 작전을 바꾸게 되죠. 오히려 헨리에게 이 범행에 같이 가담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약간의 배경을 설명하면 헨리는 이미 코를과 안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브룩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로는 막 아이들한테 친절도 베풀고 용돈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미 코를을 어느 정도 동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번듯한 직장도 있고 다정하고 호탕한 모습에 매료됐던 거죠. 어쩌면 이건 아버지에 대한 결핍에서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브룩스가 코를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쌓고 있다는 건 헨리에게 좀 부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범행에 동참을 결정했고 브룩스와 함께 순진한 남자아이들을 코를에게 데려가는 유인책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 당시에 코를은 헨리야, 네가 가서 직접 범행 타겟을 정해봐라 라고 시켰는데 이게 헨리에게는 내가 신뢰받고 있다, 저 남성에게 내가 신뢰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자가 된 아이들은 오갈 곳 없이 가난한 10대 남자아이들이었죠. 수법은 간단했는데 사탕을 나눠준대 라는 캔디맨 명성을 이용해서 코를의 집으로 아이들을 초대했고 코를은 이들에게 술과 약을 주면서 파티를 열어줍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헨리는 코를이 아이들을 그냥 범죄 조직에 팔아넘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아오라는 줄 알았죠. 하지만 술과 약에 취한 아이들이 하나둘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그 사이 코를이 수갑을 채우고 이후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학적인 성고문이 행해지는 걸 목격합니다. 심지어 그런 행위는 수일간 이어졌고 그러다 코를은 그 피해자한테 흥미가 떨어지면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목 졸라 살해하기도 했죠. 헨리는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가 계속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의 유인책이 되는 걸 멈추진 않았죠. 오히려 더 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오랜 친구까지도 코를에게 팔아넘겼을 정도로 피해자는 계속 늘어만 갑니다. 그 와중에 10대 아이들이 유독 계속해서 실종된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 취약한 계층이었기 때문에 경찰 신고 또한 무시당하기 일쑤였어요. 경찰은 그냥 가출이겠죠 라고 짐작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고아였던 아이들은 아예 신고할 가족도 없었겠죠.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남자아이들이 계속 유괴를 당해서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한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 피해자 소녀는 감금됐을 당시에 겨우 코를의 눈을 피해서 집으로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엄마! 라고 불렀지만 곧이어 전화가 끊겼어요. 이 소녀는 주 살해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근데 전화를 받은 부모는 경찰에 신고를 해요. 하지만 경찰은 이건 그냥 아이들의 장난일 겁니다 라고 여겨버립니다. 별다른 조치가 없었어요. 그렇게 1970년부터 1973년까지 15살이던 헨리가 18살이 될 때까지 그는 최소 28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살해당하는데 가담합니다. 그러던 1973년 8월 8일
이날 헨리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코를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미 거기엔 이름 모를 피해자 3명의 남자아이가 있었죠. 근데 이때 코를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상의도 하지 않고 낯선 여성, 그러니까 이성을 데려온 것에 분노하게 된 거죠. 헨리는 미안하다면서 코를을 진정시켰죠. 그래도 3년간 형동생 하면서 지냈으니까요. 그렇게 둘은 화해 분위기로 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술과 마약을 즐기면서 헨리가 정신을 잃게 되는데 잠시 후에 눈을 떠보니까 헨리와 여자친구의 몸은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았던 코를이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근데 그 당시 헨리는 코를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했다면서 자신의 충성을 맹세하죠. 근데 이때 코를이 제안을 합니다. 너가 그렇게 나한테 잘못을 용서받고 싶으면 지금 이 집에 살아있는 피해자 아이들을 네가 다 죽이고 네 여자친구까지 죽이겠다고 약속하면 살려주겠다. 너무도 잔인하죠. 하지만 헨리는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코를은 이내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헨리를 풀어주게 되는데 사실 전략이었습니다. 조금 후 헨리는 코를이 방심한 틈을 타서 그의 권총을 빼앗아서 그의 머리에 겨누게 되죠. 악의 근원이었던 코를은 헨리의 손에 사망했고요. 이후 헨리가 모든 걸 자수하게 되면서 이 추악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사건을 담당한 휴스턴 경찰은 수사 초기에 헨리의 긴 자백을 듣고도 아예 믿지 못하는 듯 했어요. 남자아이들의 성폭행? 그저 동네 불량한 아이들이 마약에 쪄들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여겼지만 이후에 코를의 집을 수색하면서 근처 야산, 창고 등등에서 총 17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게다가 이 발견된 시신, 남자아이들이었는데 주로 생식기 부위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죠. 음모가 다 뽑혀있기도 했고 정말 가학행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차마다 말하기도 힘든데요. 시신은 17구가 발견되었지만 피해자는 총 28명으로 밝혀집니다. 이 사건이 추후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고 어쩌면 지난 3년간 이 28명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거다라는 정황이 나오면서 경찰이 큰 비난을 받게 돼요. 그 당시에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리면서 교황청이 나서서 피해자들을 애도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딘 코를은 사망했죠. 결국 남아있는 공범은 헨리와 브룩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이 두 사람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헨리는 수감이 된 후에도 코를 외에 내가 다른 아이들을 살해한 적은 없다. 나는 그냥 유인책일 뿐이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그날 코를을 죽인 것도 정당방위였다고 설명했죠. 공범이었던 브룩스 또한 나는 그냥 중간 역할만 한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이 성범죄 살인 사건에 과연 얼만큼 깊이 관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한들 그 당시의 법의 재판은 냉혹했죠. 헨리는 수십 번의 재판을 거쳤고 끝내 99년형이 6번 반복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는 지금까지 미국 감옥에서 복역 중입니다. 3년마다 가석방 신청이 되는 건 맞는데 매번 거절당했다고 하죠. 그가 어쩌면 이 세상에 빛을 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브룩스 역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가석방이 거절된 채 감옥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을 겪다가 6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사건이 종결된 지 39년이 지난 후에 사실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는데 헨리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이 사진, 이게 한 남자아이가 코를의 집에 결박당해 있고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지난 경찰 조사 과정 중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새로운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아이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복역 중이던 헨리와 브룩스를 다시 소환했죠. 하지만 이들은 나도 이 아이가 누군지 모른다 하면서 아이의 정체는 여전히 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생사조차 몰라요. 헨리와 브룩스는 이건 코를의 단독 범행일 거다 라면서 살해된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헨리는 한 인터뷰에서 코를이 여전히 자신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잘해주었다 라는 인터뷰 내용. 그러니까 그가 저지른 엽기적인 범죄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 다들 경악하고 말았죠. 누군가를 믿어주는 듯 신임을 쌓고 결국에는 자신의 더럽고 이 괴이한 성욕을 채우는데 신임을 이용한 딘 코를, 그리고 그런 코르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범죄를 같이 저지른 헨리와 브룩스. 악마와 함께 지내면서 자신도 기꺼이 악마의 자식이 되길 자처한 범죄자. 이들에게 악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